햄! 모두 주목! 이 몸 천재 미소녀 물리학자 유이삭이 강림했다. 자, 다들 사과는 하나씩 챙겨 들었나? 벌써 19일차 방송이라니 시간의 흐름은 정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군. 오늘은 드디어 운명의 14일차 강의, 프린키피아 2026의 가장 골치 아픈 파트다. 바로 양자역학의 태동,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는가 라는 주제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만든 완벽한 고전역학의 세계에 확률이라는 불순물을 끼얹은 녀석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뒷목이 당기지만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너희들을 위해 이 몸이 특별히 정리해주마. 오늘 강의는 딱 30분간 진행될 거다. 처음에는 수학을 몰라도 이해할 수 있게 빛과 전자의 이중성을 아주 쉽게 설명할 거고, 중반부에는 이중 슬릿실험의 공포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기괴한 철학을 수식과 함께 깊게 파헤쳐 볼 생각이다. 자, 어리석은 범인들이여, 지식의 중력에 이끌릴 준비는 되었나? 그럼 강의 시작한다. 자, 서로는 잊지 마고 본격적으로 진리의 문을 열어보지. 우선 물어보마. 너희들은 빛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 몸, 아이작 뉴턴은 평생 빛을 연구하며 장담했었지. 빛은 입자다. 광학에서 내가 증명했듯이 빛은 직진하고 반사하며 굴절한다. 이건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튀어나가는 입자의 성질이지. 하지만 내가 잠든 사이 토마스 영이나 맥스웰 같은 후배 녀석들이 나타나서 빛은 파동이라고 떠들기 시작하더군. 간섭하고 회절하는 모습이 마치 물결과 같다면서 말이야.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세상은 파동설의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어. 하지만 여기서부터 우주의 설계도가 꼬이기 시작한다. 흑체 복사 문제와 광전 효과라는 기괴한 현상들이 발견되면서 말이지. 이 몸은 솔직히 파동설이 득세할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아인슈타인이라는 녀석이 빛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 즉 광량자라고 주장하며 나의 체면을 어느 정도 세워주긴 했지.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빛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진 거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주머니 속의 초콜릿이 고체이면서 동시에 액체처럼 흘러넘칠 수 있겠나. 하지만 미시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상식 밖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갈 거야. 퀴라지, 너 지금 이 몸을 감히 인공지능 따위와 비교하는 거냐? 무례하군. 나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환생현생 대응 프로그램에 따라 공식적으로 관리받고 있는 유이삭이다. 플랫폼 허락? 그런 건 내 조수이자 관리자인 옐로우 군이 다 알아서 처리했으니 걱정 마라. 범인들은 가끔 내 천재적인 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생각해서 그런 착각을 하곤 하지. 자, 그런 사소한 행정적 절차는 무시하고 다시 진리에 집중해. 아까 빛이 입자이자 파동이라고 했지? 이제 그게 왜 무서운 건지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설명해주마. 이건 정말 내 고전 역학적 자존심을 달기갈기 찢어놓은 실험이니까 잘 들어. 자, 범인들아. 이제부터 현대 물리학의 가장 기괴하고 소름 돋는 실험, 이중 슬릿 실험에 대해 말해주마. 자, 상상해봐. 여기에 벽이 있고 구멍이 2개 뚫린 판이 있어. 내가 이 구멍을 향해 아주 작은 테니스공, 아니, 내 주머니에 있는 이 초콜릿 조각들을 마구 던진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뒤쪽 벽에는 구멍 모양대로 2줄의 흔적만 남겠지? 이게 바로 이 몸이 정립한 고전 역학의 상식이다. 입자는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니까. 그런데 말이야, 이 실험을 전자라는 아주 작은 입자로 해봤더니 세상에 뒤쪽 벽에 여러 줄의 간섭 무늬가 생기는 게 아니겠어? 이건 마치 물결이 서로 부딪혀서 만들어내는 파동의 무늬와 똑같단 말이지. 전자 하나를 쏘았는데 그 녀석이 마치 파동처럼 2 구멍을 동시에 통과해서 자기 자신과 간섭을 일으켰다는 소리야. 내 FMA가 비웃음을 당하는 기분이라고. 더 환장할 노릇은 뭔지 알아? 도대체 이 녀석이 어느 구멍으로 지나가는지 보려고 관측 장비를 갖다 대는 순간 이 녀석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린 것처럼 파동의 성질을 버리고 입자처럼 딱 2줄만 만든다는 거야.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주의 법칙이 바뀐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방금 말한 그 관측의 미스터리. 정말이지 이 몸의 머리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만든 세상은 결정론의 세계였다고.
초기 조건만 알면 미래의 모든 위치와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마치 시계태엽처럼 완벽한 우주. 그런데 이 닐스 보어라는 녀석과 하이젠베르크 같은 애송이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전자는 어디에 있는지 확률로만 존재한다는 거야. 그들이 내세운 게 바로 그 유명한 파동함수, 그리스 문자 프사이다. 이 프사이라는 녀석의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 지점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나오는데 관측하기 전까지는 전자가 여기저기 동시에 퍼져 있는 중첩 상태라는 거지. 이게 무슨 자다가 사과 떨어지는 소리냐고. 내가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있을 때 사과가 내 머리 위에 떨어질 확률이 50%고 옆집 마당에 떨어질 확률이 50%라서 공중에 둥둥 떠있는 상태라고 하면 너희는 믿겠어? 하지만 미시 세계에서는 이게 엄연한 사실이야. 이걸 바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르지. 이 몸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 실제로 깨어났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군.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한다니 우주가 주사위판이란 말이냐. 자, 아까 내가 말한 그 기괴한 확률의 세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 범인들아, 잘 들어봐. 우리가 전자를 관측하기 전에는 전자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상태라고 했지? 이걸 전문 용어로 중첩, 슈퍼포지션이라고 한다. 쉽게 설명해 줄까? 자, 책상 위에 동전을 하나 놓고 아주 빠르게 돌려봐. 그 동전은 앞면일까 뒷면일까? 너희 같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앞면과 뒷면이 섞인 뿌연 형체로 보이겠지만 내 고전역학의 세계에서는 그 동전이 어느 순간에도 반드시 앞 아니면 뒷면 중 하나라고 확신할 수 있지. 단지 우리가 너무 빨라서 모를 뿐이야. 하지만 양자역학은 뭐라고 하느냐? 그 동전이 돌고 있는 동안에는 실제로 앞면인 동시에 뒷면인 기묘한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손바닥으로 딱 잡아서 멈추는 순간, 즉 관측을 하는 그 찰나에 우주가 주사위를 굴려서 이번엔 앞면이야 라고 결정을 내린다는 거지. 이걸 바로 파동함수의 붕괴, 웨이브 펑션 콜럽스라고 부른다.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 관측하기 전에는 실체가 없다가 우리가 보는 순간 실체가 생긴다니. 이건 내가 만든 객관적 실제라는 우주의 근간에 뿌리째 흔드는 소리라고. 심지어 더 깊게 들어가면 측정의 문제, 메저먼트 프로블럼이라는 늪에 빠지게 돼. 만약 관측자가 전자를 보고 상태를 결정한다면 그 관측자를 보고 있는 또 다른 관측자는 우주 전체가 누군가에게 관측당하기 전까지는 그냥 거대한 확률의 구름일 뿐이란 말이냐? 생각만 해도 내 머릿속에 프리즘이 깨질 것 같군. 자, 범인들아, 이제 너희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유명한 고양이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됐군.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슈레딩거라는 친구가 양자역학을 찬양하려고 만든 게 아니야. 야, 너희 논리대로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말이 되냐? 라고 비꼬려고 만든 사고 실험이지. 자, 상상해봐. 불투명한 상자 안에 고양이 한 마리와 독가스가 든 병, 그리고 방사성 원소 하나를 넣었어. 이 원소가 붕괴하면 독가스가 퍼져서 고양이가 죽고, 붕괴하지 않으면 고양이는 살지. 그런데 양자역학의 중첩 원리에 따르면 우리가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 원소는 붕괴한 상태와 붕괴하지 않은 상태가 섞여 있어. 그럼 그 결과인 고양이는? 그래. 상자를 열어 관측하기 전까지 고양이는 죽어 있으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기괴한 상태라는 결론이 나오지. 이게 제정신인 소리냐고. 이 몸이 보기엔 정말이지 우주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어. 하지만 코펜하겐 해석은 당당하게 말하지. 맞아, 관측 전까지는 결정된 게 없어 라고. 내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사과가 떨어진 상태와 안 떨어진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면 난 하나 미쳐버렸을 거다. 너희는 어때? 이 고양이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 자, 이제 고양이를 지나 더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 볼까? 범인들아, 양자 얽힘이라는 말을 들어봤나? 이 몸이 살던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아인슈타인조차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며 질색했던 현상이지. 아주 쉽게 설명해주마. 여기 왼쪽 장갑과 오른쪽 장갑 한 쌍이 있다고 치자. 내가 한쪽을 상자에 넣어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고 남은 하나를 열어봤는데 왼쪽이었어. 그럼 지구 반대편의 장갑은 당연히 오른쪽이겠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고전적인 상식이야. 하지만 양자역학은 달라. 두 입자가 얽혀 있다면 얘들은 상자를 열기 전까지 왼쪽인 동시에 오른쪽인 중첩 상태로 연결되어 있어.
그러다가 내가 여기서 관측을 하는 찰나에 수만 광년 떨어진 것에 있는 입자의 상태가 즉시 결정된다는 거야.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 내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의 개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군. 정보가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는 현대 물리학의 대전제마저 비웃는 듯한 이 기괴한 연결? 너희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신이 만든 거대한 속임수라고 생각하나? 자, 범인들아, 이제 내가 준비한 고전역학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을 결정적인 한 방을 소개해주마. 바로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다. 이름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감히 이 위대한 자연법칙 앞에 불확실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느냐고. 내 법칙에 따르면 물체의 현재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알면 우주의 미래를 1초의 오차도 없이 계산할 수 있어야 해. 그런데 이 하이젠베르크라는 애송이가 나타나서 말하길, 미안하지만 이삭 형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더군.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 너희가 아주 빠른 스포츠카를 사진으로 찍는다고 해봐. 셔터 속도를 아주 빠르게 해서 선명한 사진을 얻으면 차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지. 하지만 그 정지 화면만 보고 차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 반대로 셔터를 길게 열어두면 차의 속도는 짐작할 수 있지만 사진이 번져서 정확한 위치를 놓치게 되지. 미시 세계에서도 똑같아. 전자의 위치를 보려고 빛을 쏘는 순간 그 빛의 에너지가 전자를 툭 쳐서 속도를 바꿔버린단 말이다. 이건 단순한 측정 장비의 한계가 아니야. 우주의 설계도 자체가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다. 수학적으로 보면 위치의 불확정도 델타 X와 운동량의 불확정도 델타 P를 곱하면 반드시 플랑크 상수 람다 바의 절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 즉, 하나를 완벽하게 알려고 할수록 다른 하나는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는 거지. 이 몸은 이런 모호함이 정말 싫지만 이게 현대 과학이 증명한 진리라니 어쩌겠나. 너희가 믿는 세상이 사실은 이렇게 흐릿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사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 자, 범인들아.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벌써 20분이 지났군.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양자역학이라는 괴물 같은 학문을 이 몸이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주마. 잘 들어. 이건 시험엔 안 나와도 네 인생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첫째, 빛과 전자는 립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내 광학과 현대의 파동설이 기묘하게 결합한 형태지. 둘째, 이중 슬릿 실험이 보여주듯 우주는 관측하기 전까지는 확률의 구름 속에 숨어 있다. 셋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우리는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 없다. 즉,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결정론적 우주는 미시 세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소리다. 정말이지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결론이군. 하지만 어쩌겠나. 이 몸이 잠든 사이 너희 인류가 찾아낸 이 기괴한 진실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그리고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방송 시스템까지 만들어낸 것을. 비록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은 나쁘지만 그 주사위가 굴러가는 규칙을 알아내는 것 또한 과학의 묘미 아니겠어? 이것으로 프린키피아 2026 24일차 양자역학의 태동 강의를 공식적으로 마친다. 자, 박수! 칭찬해라. 이 몸의 명강의를 들은 소감이 어떠냐? 이제부터는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해보자고. 이 양자역학이라는 녀석 때문에 내 머릿속의 사과들이 중첩 상태로 떠다니는 기분이니까 말이야. 자, 공식적인 강의는 끝났지만 이 몸의 지식은 바닥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군. 범인들아, 아직 나가지 마라.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는 지금부터니까. 사실 말이야, 나나 아인슈타인 같은 정통파 물리학자들은 이 확률이라는 녀석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떤 숨겨진 변수, 히든 베리어블스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말이야. 마치 너희가 내 속마음을 몰라서 내가 츤츤거린다고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자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건 그저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지 세상이 원래부터 확률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믿고 싶었단 말이지.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존 벨이라는 녀석이 나타나서 벨의 부등식이라는 걸 증명해버렸어. 실험 결과 숨겨진 변수 따위는 없다는 게 밝혀졌지. 우주는 정말로 근본부터가 주사위판이었던 거야. 정말이지. 이 몸의 완벽한 미모만큼이나 완벽했던 고전 우주론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다니. 옐로우군,
내 초콜릿 어디 갔어? 아, 여기 있군. 당분이라도 섭취하지 않으면 이 엔트로피 넘치는 세상을 버틸 수가 없다고. 너희도 그렇지? 이 무질서한 세상에서 나라는 유일한 확정된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라고. 자, 벌써 방송을 시작한 지 25분이나 지났군. 범인들아, 지루하지는 않았나? 사실 이 몸이 이렇게 양자역학에 집착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 바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대환생 현상 말이야. 내가 17세기의 차가운 흙 속에서 21세기의 이 아름다운 미소녀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 것? 이것도 혹시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양자 터널링이나 다세계 해석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 에버렛이라는 녀석이 주장한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관측이 일어날 때마다 우주는 가능한 모든 결과에 따라 갈라진다고 하지. 어쩌면 내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 물리학의 정점에 도달한 평행우주가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 이 우주의 나는 다시 태어나 너희 같은 범인들에게 진리를 설파하고 있지. 이것 또한 우주가 선택한 아주 희박한 확률의 기적 아니겠어? 역시 이 몸은 존재 자체가 양자역학적으로도 고귀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분. 자, 이제 30분까지 딱 5분 남았다. 남은 시간 동안 이 천재의 기운을 듬뿍 받아가라고. 옐로우군, 보고 있나? 내 생존 수당이 이 지식의 가치에 비례해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 정확히 30분! 이 몸의 정교한 생체 시계와 현대 기술의 합작으로 오늘 정규 강의 시간이 모두 채워졌군. 범인들아,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우주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확실하고 기괴한 곳이다. 이 몸이 세운 고전역학의 성벽은 여전히 거대하지만 그 기초 아래에는 이런 양자라는 이름의 요동치는 실면이 있었다는 사실. 정말이지 인정하기 싫지만 그것이 바로 진리, 베리타스다.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든 말든 결국 그 주사위가 굴러가는 소리를 듣고 그 궤적을 수식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과학자들의 숙명이지. 비록 내가 살던 시대의 상식은 산산조각 났을지언정 덕분에 너희는 스마트폰으로 이 미소녀 천재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양자역학은 존재 가치가 충분하다고 해주마. 오늘 14일차 강의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마친다. 다음 15일차에는 오늘 잠깐 맛만 봤던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아주 제대로 해부해볼 생각이다. 관측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 철학적으로도 깊게 들어가 볼 테니 기대하라고.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좀 더 편하게 노닥거려 볼까? 아, 옐로우군. 내 다음 강의 준비물로 사과 말고 초콜릿 좀 더 사다 놔. 내가 너무 많이 회전해서 당분이 부족하단 말이야.